단 한 발이면 현존하는 지구상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대한민국 현무 5가 양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개발 완료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3년 말부터 현무 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만보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핵미사일만은 못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비록 현무 5의 폭발력이 핵미사일만은 못할지라도 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한다 라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핵무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게 있어 핵미사일의 폭발력 미상으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대다수 천면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아무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항공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다음 날이면 출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클럽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얇은 벽돌 콘크리트 벽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대공습 기간 약 4만 3천 명의 민간인이 폭발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고 13만 9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영국 전역에서 약 2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영국은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냐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민간 건축물과 현재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방어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를 보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민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지하기지와 동굴 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면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 예비 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 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어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공장으로 의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km 길이의 통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초대 규모의 군사장비 생산시설이 지하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전쟁준비국이다 보니 기반시설 자체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쯤이면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 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초공동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생산 및 저장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이 개미굴같이 얽힌 복잡한 지하통로를
시가전으로 하나하나 함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건 곧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적의 본대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보다 한술 더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부터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군사용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군사위성이 아닌 상업용 저해상도 위성으로도 포착이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7,000톤급 93형 핵잠수함이 하이난성 위린 해군기지 지하 정박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민간 상업용 위성에 포착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 정박지는 오직 해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잠수함 건조와 보수시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의 지하 전략 목표를 족집게처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관통 미사일, 통침 벙커버스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통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동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류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 경민 GB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동에 최적화된 긴 송곳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B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에임-9 사이드와인더 2발, 겜-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를 가정했을 때 FA-52 전투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라기심 역시 수명 면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ESA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 개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를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를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동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케프 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동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 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를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톤부터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의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터부터 45도 이내의 점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호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호는 무려 마하 10터부터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무 5의 관동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터부터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터부터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 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률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처지를 비관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일 것 같은데요. 중국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며 중국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에 어떤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상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검열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콘텐츠를 유료로 대신 검사해주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사도 이러한 유료 검열 서비스 사업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서비스보다 당국과 연계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정치적 콘텐츠 검사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치적인 내용을 자칫 잘못해서 올렸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7월 콘텐츠 사전 검열 서비스 런민 선자오를 게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가 한층 강화되던 시점입니다. 인민의 교정이라는 뜻인 이 서비스는 문서, 사진, 영상, SNS 게시물 등 콘텐츠 내용에 대한 검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민간 기업까지 자신들의 콘텐츠를 발표하기 전 이 서비스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면 인공지능, AI,과 검열관 팀이 이를 검토해 이념, 종교, 숙청된 관리, 반체제 인사, 영토 분쟁 지역과 관련된 지도 등 위험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잡아냅니다.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콘텐츠, 불명예스러운 유명인에 대한 언급 등도 잠재적 위험으로 속가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검열 콘텐츠 분량에 따라 연간 46,000터부터 99,000위안, 하나로 약 800만터부터 1,80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서비스가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또다시 중국 당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SCMP는 런민 선자오 서비스에 대해 중국의 변화하는 종종 모호한 레드라인을 가장 잘 식별해내는 인민일보가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지배와 수능을 밀어붙이면서 중국에서 콘텐츠 검열 시장이 커져나가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크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CMP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걸려 벌금을 부과받거나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업이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기관, 유명인들이 중국 특색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는데요. 물론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사전 검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과 연계된 공산당 기관지나 관영통신사의 검열 서비스를 사람들이 더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민선자오가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기술 면에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서는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와 같이 정치적 콘텐츠 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정보 환경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새로운 금기와 관련한 모호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열 시장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 AI의 활용도도 높긴 하지만 이미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 인력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기업가는 중국에서 어떠한 콘텐츠나 사업도 생존을 위해서는 콘텐츠 관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는 어떠한 광고도 사전 검사를 거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앞으로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매체 CCTV는 시진핑 주석이 당의 인터넷 관리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회 통제와 안보 양면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사이버 안보 정보화와 관련한 중요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인터넷 사업의 중요한 위치가 갈수록 두드러진다며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중국 규제 당국은 새로운 온라인 정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검열은 온라인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늘린 방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강력한 간첩행위 단속을 위해 2014년 제정된 방첩법을 9년 만에 개정해 통계 자료나 사진, 지도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행위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간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물론 공개된 정보라도 외국의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엄청난 법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동들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먼저 강화된 방첩법으로 인해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산업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미 베인앤드컴퍼니,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등 여러 미국 회사의 중국 사무소가 중국 정부의 기습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술 연구 자문 기업인 포레스터 리서치는 아예 중국 사무소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미국계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알렉스 로버츠는 방첩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의 공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은 자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은 방첩법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6명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 BGC, 올리버 와이먼 등 미국계 컨설팅 회사들이 IT 시스템을 중국과 분리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디지털 앱의 중국 전용 버전을 따로 만드는 식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용 서버를 새로 만들고 현지 파견 직원들에게 CN으로 끝나는 별도 이메일 주소를 지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배포된 노트북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기업도 있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 임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개의 ID를 갖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문제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인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에 지사를 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량은 올 초부터 중국 내 IT 시스템과 데이터 저장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리 쉬주중 영국 상공회의소 매니저는 법에 위배되든 아니든 간에 일단 중국의 법은 피하고 봐야 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 관련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려면 셀 수 없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의 방첩법이 강화되면서 해외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투자됐던 해외 자금들도 신속히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방첩법 여파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방첩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 반도체는 특히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핵심 기술을 잘못 전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반도체 회사의 답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문의했을 때 답변에는 국내, 해외 고객사의 모든 문의에도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7월에는 죄송하지만 해외 매체의 문의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며 5달 만에 답변 내용이 180도 반전됐습니다. 그간 이 회사는 반도체 파운드리 역량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나 자국은 물론 해외 고객사와의 대응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방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만리장성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외에는 정보 공개가 어렵다며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공시자료와 관련된 답변도 꺼리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소통 방해는 중국 공산당의 입법 취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방첩법이 기업은 물론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언론인이나 기업인들의 활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도 방첩법을 의식해 산업 전반 자체가 움츠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 내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중국 반도체가 또 한 번 발목을 붙잡힌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확실시되는 중신거지, SMIC, 장디앵커지, JCET, 징바오롱, 션전롱시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추가 대규모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입을 막아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신거지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후 매출과 가동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개정된 방첩법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등 시진핑의 꿈인 중국 반도체 굴기가 진짜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도 추방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는 판국에 중국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 라며 회사 홈페이지에 정보로도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자충수로 인해 각종 해외 투자금이 철회되면서 차이나 엑소더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안팎의 우려에도 경제 성장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 IMF 2.9%보다 높은 5%대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제1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중국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다 라며 꾸준한 투자 성장과 소비 확대가 하반기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 내부의 지표를 믿고 정신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 주석은 연일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방첩법이 철회되거나 완화될 김새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처럼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신승리만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 4에 등극했습니다. 외신이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 10 안에 KF-21 보라매가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면서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각에서 KF-21에 대해 항공우주기술 수준을 무시한 무리한 개발 일정이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KF-21은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가 선정하는 세계를 주름잡는 전투기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켰습니다. 에어로타임은 KF-21은 스텔스 기능, AESA 레이더 시스템과 더불어 F-35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통합했다며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고평가했습니다. 실제로도 KF-21은 정교한 레이더, 복잡한 무기 시스템 등 최첨단 기능을 탑재하면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어로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전투기 탑 10위,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J-22KF-21보다 더 높은 2위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로 알려진 J-20은 F-22, 수-57과 경쟁하도록 설계됐는데 현재 중국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능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번 결과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이 자랑한 스펙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던 J-22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의 KF-21에 안 되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을 만든 한국 방산 기술력이 넘사벽일 수밖에 없는, 즉 중국 전투기보다 나은 이유들은 나열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령 KF-21을 만든 KAI가 보라매를 설명할 때 4.5세대 전투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외 방산업계에서는 5세대에 더 가까운 전투기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KF-21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억제시킨 설계와 F-35에 사용된 일부 기술들이 적용되는 등 실제로 5세대 전투기와 호환되는 기능들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F-35 이외에 최근에 이르러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항공기가 없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KF-21이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답게 최신식 성능을 탑재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 전문가들은 KF-21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과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KAI에 따르면 KF-21은 4세대 항공기보다 뛰어난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고 레이더 저피탐으로 향상된 생존성을 가졌습니다. KF-21은 애초에 설계됐을 때 F-22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는데 전형적인 스텔스 항공기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KF-21 역시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체로 지금도 뛰어난 저피탐성을 자랑하는데, 머지않은 미래의 KF-21에 대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무장을 달도록 돼 있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전투기와 같이 무장을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KF-21 내부에 공간이 비워진 상태로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렇듯 내부 무장창과 보다 개선된 성능의 센서를 탑재하는 걸 목적으로 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생할 KF-21이 파생형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에 부족함 없는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항공기의 생명은 무엇보다 엔진이 중요한데, 중국의 경우 러시아 엔진을 뺏겨 이를 중국산 전투기에 장착했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는지 중국도 엔진과 관련해 세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대량 생산도 하지 않고 있는데, F-35 데이터를 해킹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진 스텔스기 J-20 또한 성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는 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동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한국은 차근차근 진행하며 중국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미국산 F-414이지만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국산화를 위해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30%대가량 국산 부품을 넣어 엔진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KF-21을 생산하게 될 즈음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에 탑재될 엔진을 생산하는 등 국산화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라매의 심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에 록히드 마틴 엔지니어들조차 KF-21을 보고 이건 기적과 같다 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서 F-35를 구매하면서 KAI에 파견된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KF-21 시제기 1호기의 최초 비행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이 정말 전투기를 개발할지 몰랐다 며 엄청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이를 성공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국가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듯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전투기 제작 기술을 인정받은 건 물론 벌써부터 KF-21에 대해 엄청난 러브콜이 쏟아지는 등 대기표를 뽑아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KF-21이 스텔스 성능을 갖춘 현대적인 전투기인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최신 전투기인 미국의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이유로 KF-21은 미국산 전투기처럼 100%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갖추지 못하지만 최신 의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것, 다양한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등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폴란드 사례를 볼 때 K2, K9, FA-50 등 다른 무기체계들과 함께 상대국의 패키지 D를 제한할 수 있는 방산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F-21의 수출이 더욱더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KF-21이 비행 성공으로 간접적으로 FA-52 기술력도 검증받은 셈이라 앞으로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자 중국이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과 중국산 전투기 J-22 개발 속도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며 한국이 전투기를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친 건데요. 실제로 한국은 KF-21 시제기 1터부터 6호기의 첫 비행이 무려 1년도 안 걸렸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 방산 기술력으로 모두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배 아팠던 중국은 KF-21 시제기 1터부터 6호기의 성공적인 비행 모습을 공개하며 일본군보다 비밀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많은 걸 감추고 있다. 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KF-21이 개발 속도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J-20 시제기 첫 비행을 마치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정작 구체적인 성능과 스펙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0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겨우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개발한 탓에 J-22 약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1990년대 도입한 러시아 수호이 27 전투기의 R-31F 엔진을 베껴 WS-10이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는데 덩치가 크고 무거운 J-20을 개발하면서 최근 WS-15라는 엔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터빈 과열, 고온 상태에서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WS-15 엔진을 탑재한 J-22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J-20에 자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시켰지만 대공 표적의 레이더 대역폭이 아닌 다른 대역폭의 전파에는 스텔스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의 놀라운 전투기 개발 속도를 인정할 수 없기에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F-35를 갖고 있지만 요격기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로 미국에서 여러가지 성능 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중국 도발 시 우리는 KF-21로 중국 전투기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KF-21이 F-35보다 기동력과 가속력이 좋은 데다 EOW급 지라갈륨 소자를 기반으로 한 AESA 레이더를 사용하는 등 J-20보다 탐지 범위가 2.5배나 더 높습니다. 실제로 J-20은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하면서 탐지 범위가 10W가 한계라 KF-21은 J-20보다 먼저 저 멀리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KF-21 미사일 한 방이면 J-20 전투기 요격은 쉬운 일인데 중국의 비아냥과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한국이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